김현정의 뉴스 쇼. 멀쩡히 제 발로 걸어서 북한 여행을 갔던 대학생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식물인간으로 돌아오더니 급기야는 사망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결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들은 분명히 모진 고문이 있었을 거다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요. 과연 북미관계, 남북관계, 나아가서 한미관계까지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금 대북관계를 터보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말이죠. 오늘 이 문제 첫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미국부터 가야겠어요. 네. 이 원비어 사망 사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외교 행랑 이야기도 한번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북한 외교관 행랑을 미국 당국이 뉴욕 공항에서 압수해 간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외교 행랑은 근데 국제협약상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져간 거예요? 이 안에 현금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미국이 착각을 해서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사건 자체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요. 북한이 이 외교 행랑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비어 사망 사건에 의해서 외교 행랑 사건도 양국 관계에 이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곧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변수죠. 네,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인데 예. 이와 비교해 볼 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 게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우리 보수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할 말을 했다 이런 평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도 이 발언의 시기가 문제지 내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보수 언론은 이게 한미 관계에 좋지 않다 이러면서 연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때문인지 청와대도 이게 개인 입장이라면서 문 특보에 엄중 경고했다. 어제 이렇게 한 발 물러섰죠.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언론은 왜 한미 관계에 좋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겁니까?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데 수많은 무기 가운데 사드 하나 도입이 되는 게 지연되는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대통령까지 트럼프가 욕설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겠죠. 오늘 요 원비어 사망 문제랑 문정인 특보의 발언 문제를 엮어서 첫 순서로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대치 최전선 운영위 보겠습니다. 오늘 야당이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습니다. 네. 야당이 시급하게 열어야 할 청문회는 올스톱 시켜놨는데 유독 운영위원회만 열겠다고 하죠. 운영위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감시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인사검증 문제로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따지겠다는 그런 의도죠. 예. 하지만 여당이 지금 불응한 상태라서 오늘 조국 수석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당은요. 국회 운영위 위원장 자리는 1988년 이래 여당 몫이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기라 이렇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좌간 오늘 운영위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볼까요? 몰타 도피 보겠습니다. 몰타 도피라니요? 정유라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정유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예.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에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걸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모든 건 엄마가 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정유라의 입장. 그런데도 사실은 제3국에 도피하려고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예.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유라 측 간 공방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한간에서 이 문제는 더 짚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했다고 The family 외신들이 of 전했습니다. Otto Warmbier tells us that he has died. He 그는 returned 지난해 from 3월 North Korea 재판 last 직후 week.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에 걸렸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미국 내의 대북 감정 상당히 악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난기류가 펼쳐지는 건 아닌가 그 걱정도 됩니다. 짚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비어의 사망. 지금 미국은 상당히 격앙돼 있죠? 그렇죠. 미국의 이 젊은 대학생이 겨우 광고물 하나, 띄었다고, 무슨 국가 전복제, 이런, 예. 엄벌에 처해서 15년, 우리 식으로 치면 1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것만 해도 미국인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 하는데. 예. 그동안 1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또 북한이 연락해서 사실상 데려가라는 식으로 해서 보냈지만 불과 미국에 도착한 지 엿새 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아마도 추정컨대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던 대학생 청년이 호텔 벽에 붙어있는 뭐 하나 뗐다고 해서 그게 정치 선전물이었다. 그걸 훼손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고문과 학대를 받은 게 분명하다란 가족들의 주장인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서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반북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볼 때는 그간에 1년 동안 남북 관계만 대화가 없었을 뿐이지 북미 간에는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의 외교가나 고위 정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이란 상대가 아주 못된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계속해서 그나마 원비어를 데려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신병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북 감정 고조와 함께 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이래서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대화 단절됐다. 제재 강화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는 물밑 접촉은 계속 있었어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고요. 이를테면 만약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서 나올 사람이 최선희 북미 국장인데 예. 이 사람이 육자회담 대표가 말레이시아에도 왔었고 또 오슬로에서도 회담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민간단체 전문가가 간 줄 알았는데 오슬로의 경우에는 조셉 윤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가 참석해서 조셉 윤 북핵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미 육자회담 대표회담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인 억류자에 대해서 석방 요청을 하니까 좀 알아보겠다 그러다가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사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비공식 외교 채널을 닫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원비어 때문에 북한이 뉴욕 채널로 다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조셉 윤이 또 뉴욕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수 상태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대화를 계속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남북 간에 경쟁을 하고 할 때는 하고 정면으로 긴장이 있을 때는 있더라도
그럴 때도 대화 채널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원비어는 이렇게 사망을 해서 국민들 감정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데려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화가 그래서 소중하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참 역설적이네요. 설명 듣고 보니. 네, 우리도 북한에 한국인 국적의 6명이 지금 억류돼 있거든요. 최소 6명이죠. 예. 안 알려진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6분에 대해서 전혀 모셔오는 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대화조차가 안 되니까. 우린 채널이 완전 끊겨 있어요. 물밑이든 뭐든 다 끊겨 있는 상황이니까. 대화도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홍 의원님.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도 이제 채널 좀 살려보자.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딱 터졌어요. 어떤 악영향을 주지도 않을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도 아무래도 북한의 생태는 참 정말 못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 대화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전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우리 외교장관 만나기도 전에 그냥 기자회견에서 자기 얘기 다 하고, 그렇죠. 외교장관이 저녁 먹자고 한 것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요청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최근에 요청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그렇죠. 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그냥 파트너다. 예. 친구보다도 못한 파트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외교적인 위상이 추락했고,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조차도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면 그냥 따라서 듣는 그런 존재로 지금 전락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미국에서도 우리의 남북 대화 정책,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 채널은 열고,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남북 교류협력,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지키면서 그 한도 내에서는 그 교류협력을 하는 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지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 용인을 양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건데, 역할 분담의 진통 과정에서 문정인 특수의 지금 발언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보다도 한국 내에서 더 남북 대화 재개나 북한을 북핵 대화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 한미 정상회담을 망치려는 행동이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기뿐 아니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정인 특보가 뭐라고 미국에 가서 발언을 했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시키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상의해 볼 수 있다. 또 사드 때문에 깨질 한미 동맹이면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 협상은 주고받는 거다. 이런 등등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큰일이 났다. 정상회담 먹구름이 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홍 위원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정치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했던 그런 정치적 유산을 넘겨준 분들이 그걸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염치 없는 행동이다 저는 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려는 길은 분명하거든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한미동맹 일변도로 가가지고, 한미동맹이 물론 중요하고 대외전략의 중추이고 근간이죠. 그러나 너무나 대미일변도로 가면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에 매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 우호관계를 가지면서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고 행동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마치 우리의 그 어떤 미국과의 회담 대표를 격려해 주기는커녕 나무라고 주눅들여서 보낸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회담을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문정인 특보가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트럼프가 회의 중에 버럭 화를 냈다. 우리 대통령이 가서 만나기도 전에 그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은 것 아니냐. 먼저 설레발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왜 그 주한미군을 배치해서 한국을 도와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우리가 하는 정책을 왜 고지고대로 안 따르느냐 뭐 이래서 화를 낸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은 한국을 무시하는 그 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 목소리를 미국에 내기 위해서도 과거에 잘못됐던 행동은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문정인 특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고 이제는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뭐 트럼프가 버럭 화를 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찬성하는 입장. 지난 정부가 했던 대한민국을 한민족의 미래와 국제정치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킨 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어저께 문정인 교수의 발언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얼굴을 붉히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문정인 교수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도 한국에 대한 나름의 그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한국의 그런 의견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나름 북한과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정인 교수의 의견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 뭘 좀 들여다볼까요? 정유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된 정유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 때는 입시하고 학사 비리가 주요 쟁점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이번에는 말세탁이라면서요? 이 돈세탁, 학력세탁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이 말세탁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레이저빔을 쏘면서 왜 승마 지원 안 하냐 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뒤에 부랴부랴 삼성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 3마리를 이제 자기네 삼성 명의로 사주게 되거든요. 그게 살시도와 비타나 V, 라오싱이라고 하는 말 3마리입니다. 대단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 삼성 명의로 이 말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명의로 말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거래상 하나, 브로커 하나 끼고. 그러니까 최순실 명의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코어스포츠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인데요. 그렇죠. 말 한 마리당 30억 원을 호가하는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이걸 바로 사줬다고 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세탁이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 씨 명의로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 명의가 최순실 명의가 되는 과정, 이게 말세탁이다.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은 이 지원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정유라 씨고 이 지원 과정을 정유라 씨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말세탁 혐의, 이것으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청구된 정유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때론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입니다. 어떤 거요?
뭐 지난달 31일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전공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 충격적이었잖아요. 충격적인 게 아니라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이름, 내 이름 바꾼 것도 몰라요. 내 이름 바꾼 것도 몰라요. 작년 1학기 수강시절 누가 했습니까? 정유라 씨가 했어요. 담당 교수들 만나고 다녔던 것도 엄마랑 정유라 씨였고요. 리포트에 전공 학번까지 써서 제출한 것도 정유라 씨였어요. 자기 몸 사진도 찍어서 보냈거든요. 옷 입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 논리가 먹혔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달라졌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똑같은 논리를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세탁도 나 몰라요 이렇게 갈 거다. 네, 전 몰라요. 엄마가 타라고 했으니까 탔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유라 씨가 출전했던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종목은 말이 경기력이 한 7, 80%를 좌우한다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말을 타느냐가 한 7, 80%를 좌우한다.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의 MR을 바꿨는데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요? 엄마가 다 좋은 차 사줘가지고 저는 타고 다녔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정 씨의 뻔한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밤에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전공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름 바꾼 것도 몰라요라는 게 받아들여진 거 보면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까지 있고 엄마는 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구속 사유가 있느냐 이 판단을 좀 법원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뻔한 거짓말로 보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정유라.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무대에 선 마술사보다 지켜보는 관객이 훨씬 더 긴장하고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마술하면 그렇잖아요. 마술사가 속임수를 쓴다는 거 관객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속임수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꼭 마술쇼를 하는 거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유라 씨보다 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숨을 꿀꺽꿀꺽 참아가면서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정유라 씨 말 지원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엄마 최순실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뇌물의 최종 수혜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정유라 씨도 인정한 거죠. 네. 다만 그 과정을 난 몰랐다. 모를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건데요. 근데 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뇌물죄 혐의 입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 씨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럭비공 같다는 정 씨의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진술을 또 할지도 모르거든요. 검찰 추가로 소환 조사할 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정 씨뿐만 아니라 정 씨보다 더 영장 실질 심사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속이 돼가지고 조사를 막 이제 수시로 불러가지고 조사받기 시작하면 럭비공 정유라가 무너질 수 있다.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정농단 연극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동력이 확 상실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지검장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 임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좀 잘해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정유라 씨는 단순히 최순실 씨 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검찰 개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속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가 10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 심사가 그러니까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취자 문자는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들어오네요. 오늘 2부 뉴스닥 있는 날이죠. 아마 뉴스닥에서도 이 문정인 특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부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그 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청취자 우미경, 정현우, 4602님 등등등이 주셨고요. 반면에 3050 언제나 봄날님 등등은 아무리 자주 외교가 중요하다 해도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괜히 미국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뉴스닥에서 허성무, 이준석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상한가 하한가 명단에 문정인 특보를 넣어왔습니다. 예, 여기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만날 분은 바른정당의 당권주자로 나선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운영위에다가 등판시키느냐 마느냐 이 얘기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 우리 학교의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나서서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산의 배변초등학교랍니다. 예, 요 어린아이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강경화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야3당이 어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좀 수위가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 정도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올스톱이죠.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에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이혜원 의원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또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으면 해서요.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보죠. 이혜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혜원 의원도 강경화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는데 근데 강경화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예.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고 예. 국민 여론을 따를 것이냐 야당도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앞으로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 강경화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고 예? 등등 해서 좀 낙마한다면 애석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제가 몇 번 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국회 협조가 이제 앞으로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정부가 해야 할 거는 뭐 과제가 산적해 있죠. 검찰개혁, 재벌개혁, 뭐 언론개혁 등등. 예. 근데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여소야 되고. 근데 이제 국회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러셨어요. 보이콧보다는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이제 청문회 하겠다는 곳은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 청문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당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제가 김상곤 후보자는 우리 보수의 정체성에 좀 안 맞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부 총리 후보자. 네, 물론 이제 청문회를 더 해봐야 확실한 것들을 알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청문회 할 상임위는 빠질 게 아니라 열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알리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이콧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다. 네. 지금은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던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이콧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아마 다른 야당 의원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보면요. 국민들도 옛날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정치적인 제스처, 굉장히 강경한 제스처잖아요. 강경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그냥 강경한 정치적인 제스처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왜 국정을 발목 잡느냐 그걸 꼭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달라졌다. 예. 국민들의 시선이.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관대하고 기대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사태 때문에
국정이 올스탑된 지가 거의 한 10개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 호가 빨리 이제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동안 이제 쌓인 피로 짜증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관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은 것이냐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혜원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무섭게 잘한다. 무섭도록 잘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었죠. 네, 잘해서 좀 무섭다 그랬죠. 근데 그건 취임 한 일주일쯤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도 유효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벌써 안경환 후보자 낙마하는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많이 달라졌죠. 안경환 후보자 경우에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야당이 노할 때 이혜원 의원 예스 했던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네. 임명되자마자 부영그룹 회장 검찰 고발하고 BBQ 치킨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자 거기서 이제 가격 인상하려던 거 철회하고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많은 장관들이 보이시는 행보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큰 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 큰 걸 많이 손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적을 큰 걸 남기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큰 거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차분히 이미 있는 법인데 그동안 공정위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재벌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던 부분부터 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차분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법치였거든요. 전 세계 웬만한 법 좋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대충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온통 그 불법 부당한 일이 천지로 일어나는 이유는 재벌과 관련된 법은 있으나 마나예요. 있어도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법치 재벌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받는다. 이걸 확실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를 들면 독과점 품목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독과점은 거의 예외 없이 가격 담합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 담합이라는 것은 아주 세게 처벌을 받는 중대한 불공정 사례인데 그동안 독과점 가격 담합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손에 꽂을 정도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제대로 단속만 했다면. 제대로만 했다면. 법은 있다. 지키지 않고 처벌 안 하는 게 문제다. 운영하는 사람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처벌받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거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그걸 김상조 위원장은 잘 해낼 것 같다.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 얘기를 좀 와보죠. 네.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혜훈, 김영우, 하태경, 지상욱, 정운천 이렇게 5후보. 자신 있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 저는 모든 선거요. 투표함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그냥 사력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린 그런 방식으로 늘 선거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나온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원내 진출한 5개 정당 가운데 바른정당이 5.9% 나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의당보다 이번 주는 낮게 나왔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14.3%보다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라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선언하면서 친박 프레임 벗고 외연 확장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외연 확장하면 바른정당하고 지지율 겹쳐지는 거고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바른정당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친박 프레임을 벗는다는 거 이게 실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네. 국민들 앞에 우리가 친박 프레임을 벗었다라고 말씀하실 수야 있죠. 예. 근데 실제로 벗어야 벗어지는 거지 말씀만 하신다고 벗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친박이 주류인 당입니다. 초재선이 한 8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2년, 16년 두 번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공천하시면서 완전히 친박밖에 없습니다. 초재선은. 여전히. 그리고 중진들, 다선들도 보면 친박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공천을 다 친박 위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 친박인 당에서 어떻게 친박을 청산합니까? 그럼 당이 없어지는데 불가능하고요. 그 사실은 이제 보수층이 한때는 50% 정도 육박하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보수층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 실패하고 낡은 보수가 굉장히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니까 보수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보수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고 숨어 계시거든요. 샤이 보수들 이른바. 네. 근데 이제 깨끗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 당당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가 재건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분들입니다. 보수라고 다시 본인을 입장 표명하고 드러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경쟁은 누가 개혁 보수, 당당한 보수가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끄럽고 낡은 보수가 보수의 본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보수, 적자 보수, 당당한 보수는 우리다. 그 역할을 내가 대표가 되면 해내겠다. 이혜훈 의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청와대는 안 나가겠다. 국회 운영위에서 나와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인사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이제 미비점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사퇴로까지 가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답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게 좋죠. 국민 앞에 설명해라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혜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당권 주자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이 자리하셨는데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서 계단으로 2층으로 뛰어오고 계시는 이준석 당협위원장 얼른 뛰어오시고요. 차가 조금 막혔다고 또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그 사이에 허성무 소장님. 네네. 사실 청취자들이 이 뉴스닥의 상한가, 하한가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요게 제 눈에 띄었어요. 청취자 1907님이 저는 하한가로 숭이초등학교 추천합니다. 숭이초등학교 사건 아시죠? 학교폭력이 벌어졌는데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라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탤런트 윤소나 씨하고 재벌그룹 손자가 가해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요 어제 이 피해자 어머님하고 인터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약속을 했었는데 어젯밤 늦게 인터뷰가 어렵겠다. 상당히 위축이 돼 있더라고 이 피해자 측. 갑자기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전하는 사이에 이준석 위원장 어서 숨 좀 고르세요. 괜찮아요. 아니 매일 오는 시간인데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오늘요 내부 순환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우회해서 다니십시오 오늘. 내부 순환로 다니시는 분들. 교통통신은 예. 그러나 두 분은 여름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이준석 위원장. 여름휴가요? 네. 사실
정치하고 난 뒤로 여름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7월 달에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면서요? 예. 뭐 그거는 아직 비밀이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특수 미션을 가지고 어디 갔다 그 특수 있습니다. 미션 때문에 지금 뉴스다 어떻게 될지 요거를 조금 제가 주목해볼게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뭐 휴가를 한번 이렇게 계획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척박하게들 사세요? 자, 뉴스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한가부터 갈게요.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예, 조대빈 노동부 장관 그 내정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준비되는 조대엽 후보자.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문정인 특보를 꼽을 수밖에 없죠. 문정인 특보.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가 오늘 두 분의 명단 중에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상한가로 꼽힐까 하한가로 꼽힐까 그걸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준석 위원장이 하한가로 뽑아 오셨네요. 예.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오면서 들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홍현익 수석위원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허성무 소장님도 들으셨죠? 네. 홍현익 위원은 할 말 제대로 한 거다.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미국에 이제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위원장은 왜 하한가 주셨어요? 사실 뭐 문정인 특보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쪽 사실상 뒤에서 막후 조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그 교수께서 워낙 또 이쪽에 전문가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학자로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이 실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문정인 특보가 뭐 개인 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정가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과연 문정인 특보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사실 문정인 특보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보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처음엔 좀 놀랐고 둘째로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청와대 측에서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특보의 생명이란 건 뭐냐면 특보라는 거는 정부와 생각이 일치한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가에서는 이제 그럼 더 이상 이제 문정인 특보의 말을 주목하지 않게 되고 문정인 특보의 말이 가졌던 권위라는 것이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묘한 위치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땐 전략 미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어쨌든 학자로 오랜 시간 지내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지향하는 지점을 그냥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고요. 평소의 소신, 지론. 두 번째는 뭐 정부랑 어떤 최소한의 교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정부와 교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할 때 보면 그 선수가 도루를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감독이 이 선수를 신뢰해가지고 너는 그린라이트다. 네가 생각해가지고 뛰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뛰어라. 소신껏 해라. 그럼 뛰고 나서도 문책이 안 돼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감독이 너 지금 뛰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인회 해가지고 뛰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이것도 감독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가장 이제 좀 팀 입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은 뛰라는 사인도 없었고 그린라이트도 준 적이 없는데 먼저 뛰면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다 아웃되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정인 특보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봤을 때 어쩌면 그린라이트를 줬을 수도 있다.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 문정인 교수가 하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딱히 제지하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허성무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교감도 있는 다 그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상한가 하한가 이 발언에 대해서 허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했다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왜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국내 보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는지 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만약 그 관점이었다면요. 그러면 또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한 게 또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미국에 대한 관점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한 게 아니고 국내 보수 언론이 워낙 호들갑을 떠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진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은 외교라는 것이 완벽하게 한쪽이 만족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쌍방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외교지. 뭐
완벽하게 다 완벽한 만족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를 두고 지금 미국하고 입장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서 비핵화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고 견해 차이가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견해 차이가 조금만 있으면 뭐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미국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런 건 여기서 너무 곤란한 거죠.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결국에는 방금 전에 허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은 비핵화하면은 대화하겠다랑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하겠다. 이건 입장이 갈리고 우리가 충분히 한쪽 입장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필이면은 도발을 중지하면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중국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항상 이 육자회담에 이런 데서 견제했던 논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랑 정상회담 하러 오는데 논리는 중국 쪽 논리를 들고 오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묘한. 아니,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게 뭐 미국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믿으라. 너그 체제 전복 안 할 테니까 우리하고 대화하자. 약속해 줄게. 미국도 대화를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그 대화를 제안할 때는 그럼 지금 완전한 비핵화가 됐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0490님도 허성무 요장님과 똑같은 의견이세요. 강대강 전략,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가야지 너무 많은 눈치를 보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까 0320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득이 있겠느냐 아무리 학자적 소신이라도 허성무 소장님 이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거죠. 예방주사? 네. 정상회담 딱 그 의제에서 바로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사실은 충분한 우리의 생각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제공을 해서 미국도 우리의 의견에 어느 정도 어그리할 수 있는 문제로 미리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좀 예방주사처럼 놓은 거다? 그렇죠. 강도를 미리 조절해 주는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들이 보통 나오면은 뭐 통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이제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 보면 YS 대통령이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시원한 발언이긴 하죠. 그런데 그 한 다음부터 대일 외교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외교 특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어떤 그 첫 외교 무대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첫 대화 상대가 미국인데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의 입장과 약간 배치되는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진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미국은 우리 입장하고 배치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미국과 조금만 배치되면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냐?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무슨 말하면 그 정책이 언제나 옳다고 물개박수를 쳐야만 우리 정책이 훌륭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아주 현실이란 걸 무시할 수는 없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그럼 다시 현실을 돌아가 보면 그런 거죠. 그럼 지난 정부에서 어쨌든 위안부 협상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국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협상이 완료가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건 그때 당시 미국의 압력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 미국의 압력을 무조건 받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다 도움이 되는 거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건전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관철되는 한미동맹이 돼야만 그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한 한미동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외교를 할 때 보통 보면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먼저 독트린을 세웁니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먼로 독트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지. 지금요 이걸 아주 그냥 우습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정인 특보를 보내가지고 뭔가 아니면 또 문정인 특보가 독단적으로 속된 말로 떠보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개인 의견으로 접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가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오히려 좀 더 권위 있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입에서 그게 먼저 나오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좀 빼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진위가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이다 발언이 나온 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툭 하고 개인 의견이 나온 거면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뉴스닥 사상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처음 봤을 정도로 문정인 특보의 발언. 그러니까 저 북핵 이거 중단하면은 한미 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사드란 것에 대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주고받는 것 이 발언이 이렇게 뜨거워질지 몰랐는데. 과거에도
그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 훈련 했는데 그런 것들 축소해주고 또 전략무기 일부도 철수도 해주고 그런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외교 군사적 전략에 따라서 한미 간의 의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모든 것을 자관 뭐 신정부가 새 정부가 뭐 하면은 다 불안해하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고 국익을 해친다는데 어느 것이 국익을 해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항상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이라크 파병 문제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국익에 도움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다가 끝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하한가 얘기하다 말았죠.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이분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많이 쓰시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출교되는 7명인가요? 뭐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잘 압니다. 고려대학교. 아마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학생들하고 마셨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학생들은 마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신농성장에서 술 먹은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든지 뭐 자기를 소명하고 해명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더 큰 이제 상처가 되고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그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인데 좀 솔직하게 말하고 진짜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변명의 방식이나 거짓 해명이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 이분도 뭐 나름 굉장히 그동안 예를 많이 써오신 분이고 그렇죠. 훌륭한 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그 부분에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오히려 청문회에서도 플러스 점수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변명이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음주운전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해명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말이 엇갈렸어요. 증인이 되는 학생들하고. 네, 뭐 진실은 꼭 밝혀지겠지만. 아니, 이놈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게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 마셨다 해가지고 그게 음주운전 정당화되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것 자체도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면에 연루된 것이 저는 자질론에 가장 지금 화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두 분 다 좀 불안하세요, 조대엽 후보자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찌됐든 솔직하게 시인할 게 있으면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거짓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한가 이렇게 해서 문정인, 조대엽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고 상한가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누구? 저는 김상조 위원장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까 이해운 의원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준석 위원장도 상한가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해운 의원은 친하잖아요. 김상조 위원장. 너무 친해요? 허성모 소장님은 상한가 누구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그래 김상조를 정했더니 이미 정했다. 두 분 다 김상조 위원장이었습니까? 이야, 김상조 위원장 인기 폭발인데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으로 주광덕 의원은 상한가의 요인과 하한가의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상한가에도 주광덕, 하한가에도 주광덕을 하려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다 해서. 맞아요. 일단 상한가 쪽에 넣으셨군요. 자, 요 얘기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참 문정인 특보만큼이나 요 사이에 뜨거운 인물이에요. 주광덕 의원. 근데 왜 상한가 주셨어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뭐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제가 자초지종 설명을 잠깐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안경환 교수의 그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40년 전의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가지고 이걸 이제 언론이 보도하면서 낙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판결문을 어떻게 얻었느냐 갖고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그 새 정부 들어서서 낙마 1호가 됐는데 그 스모킹건을 이 양반이 이제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이 양반은 그 이제 모든 포털에서 뭐 실시간 검색 1위를 이틀 동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상한가를 줄만 하죠. 그리고 상한가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원래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안경환 법무장관 두 분으로 이렇게 투톱을 하려 했는데 이 구도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필이면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이걸 입수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 과정을 보면은 뭐 크게 의심할 거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의심할 만한 정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잡힌 것이 아닌가. 물론 개인의 개인기로 발견을 했고 달라했고 그래서 찾아낸 것도 있지만 그런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는데 앞장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안경환 후보의 약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뭘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졌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 안경환 교수가 제2의 최동욱 아니냐. 예, 물론 본인이 뭐 분명한 잘못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거 맞아서 본질적인 문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약점들을 미리 쥐고 있다가 개혁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선 하한가다 이 말씀. 그렇죠. 이준석 위원장님. 간단히 짚어보면요. 주광덕 의원이 이걸 하필이면 이걸 왜 제시했냐고 하는데 원래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그 청문회 하는 거고요. 검찰 출신이니까 법사위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어떤 개연성이 있다긴 좀 어렵고요. 이게 뭐 인터넷상에 도는 거 보면 뭐 김기춘의 정무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돌던데 그냥 그 시기에 같이 복무한 거지. 원래 김기춘 실장이랑 깊은 친분은 없습니다. 예, 저랑 비대위원 같이 한 분이거든요. 주광덕 의원이.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정파적 색채가 좀 약한 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뭐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좀 음모론이다 그건 이렇게 보시는 거. 어제 사실 기자회견에서 이 획득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진행 얘기를 들으면 다 맞긴 맞더라고요. 다 얘기가 그리고 되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같이 한 30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속에서 이제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의심이 가는 몇 가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요, 그 안경환 후보자가 원래 이 자료만 갖고 사퇴할 것 같진 않았어요. 원래 자료가 나온 뒤에도 11시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좀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그날 오후에 이제 채널A에서 이제 보도하면서 그 여자분, 그 결혼했던 여성분의 그 가족들의 증언을 했는데 그게 또 증언이 또 보도가 됐는데 뭐였죠 그때 채널A? 그때 뭐 상중에 찾아와가지고 안경환 후보자가 억지로 뭐 결혼을 했다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직후에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를 그 주광덕 의원이 이게 입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하여튼 뜨거웠고 김상조 위원장은 뭐 두 분이 다 만장일치로 상한가. 아까 이혜훈 의원까지 만장일치로. 계속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허 소장님? 예, 뭐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개혁을 해내느냐의 문제고요. 지금은 제도적 개혁을 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한번 지키게 해보자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적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너가 좀 겁먹었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김상조 후보자가 아니라도 원래 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재벌이라든지 조금 엎드리고 보조를 맞춰주는 척하죠. 근데 이번에는 척해가 되는 건 아니라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끝까지 잘하려면 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다중 소송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자투표제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재벌이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완료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그것을 완료해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야당의 일부의 반대가 언제나 걸림돌이죠. 그런데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대 경제학과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승민, 이혜훈, 뭐 이종훈 다 바른정당 소속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중 교수랑 사적으로도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다만 지금 처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닭 잡는 건 잘했어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치킨집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 닭 잡는 건 잘했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결국 김상조라는 브랜드 가치라는 건 소 잡는 칼이 되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라.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성은실림 외에 많은 분들이 그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학종 문제 결국 이 아들이 퇴학을 면하면서 서울대에 수시로 입학을 했다는 거 아니면 서울대 학생이라는 거. 요게 결정적으로 학부모들의 신병을 건드렸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주세요. 그 부분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40년도 더 지난 그 혼인무효 소송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주간 잡지 중에 뭐 선데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데에 뭐 사건 사고 화재의 사고 이런 거로 나올 만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신문 어느 기퉁에 뭐 행설 수술 같은 이런 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거는 정치면에 나와야죠. 참, 예, 씁쓸합니다. 이걸로 이제 청와대도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더 좋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닥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 보도에는 주광덕 의원, 김상조 위원장, 하한가 보도에는 조대엽 후보자, 문정인 특보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네. 조금 더 일찍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성무,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밥 먹는 게 이게 평범한 일이 되더니요. 어느새 트렌드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수원에서는 혼밥족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 나가보시죠. 알겠을까요? 여기 오셔서 식생활 체험하시고 가세요. 다른 먹거리 식생활 교육 프로젝트 혼식 여행. 저희가 여기 학교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서 혼밥 축제 같은 거 한다고 그거 한번 참여해 보려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서 혼자 고깃집도 가고 혼자 횟집도 가서 먹을 정도로 혼밥을 좋아해요. 혼밥 레벨로 따지면 상위권? 환영합니다. 몇 분 함께 오셨어요? 저 혼자인데요. 혼자 오신 거세요? 저 대기 시간이 10분 정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혼자 테이블 앉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소포장 단위의 농산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사이가 되다 보니까 트렌드에는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밥을 되게 좋게들만 많이 생각하시던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즐겁게만 혼밥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시세끼를 혼자 먹을 정도로 혼밥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한 끼 때울 때가 많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편의점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건강한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반대입니다. 혼자 먹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함께 먹는 밥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골고루 된 영양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밥을 먹었으면 합니다. 혼식여행 어떤 뜻인지 아세요? 혼자 먹는 밥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혼자라도 즐겁게 식사하자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혼자서 뭐 하는 거야? 혼자서 저러고 밥 먹고 있어? 좀 그렇죠. 청색 맞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그냥 확 박혀가지고 이상하게 보는 문화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혼밥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혼밥족들의 절반 이상이요.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빨리빨리 간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 밥 한 끼는요. 맛있는 즐거움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밥의 풍경 속으로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까 전에 그 숭이초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윤소나 씨는 왜 탤런트 실명이 나오는데 그 재벌 그룹은 실명이 안 나오나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재벌 그룹의 경우는 가해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학폭위의 조사 결과에서는 그쪽 아이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한 2, 3일 걸린다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아이도 확실해지면 실명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위해서 재벌그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4315님 김상조 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 우려를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 미국과 외교에서 제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 혼밥 얘기는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혼밥이 있다니 가슴 아프네요 하시면서 김광섭님 혼밥 이야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함께하고 느림의 행복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8698님 또 문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등학교의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외침입니다. 이 초등학교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대변초등학교. 예, 대변초등학교입니다. 이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급기야 올 초에 이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학생은 교명 변경을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후에 학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꾸준히 힘을 모으고 있다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대변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부회장 하준석 군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준석 부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어요? 저는 대변초등학교 5학년 하준석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학교 이름이 싫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어떻게 괜찮았어요? 그냥 학교를 딱 배정받아서 갔는데 학교도 예쁘고 친구들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학교 이름은 뭐 그렇게 상관 쓰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우리가 대변리 사니까 대변초겠지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학교 이름이 싫어지게 됐습니까? 축구대회나 로드릴레이 저희가 나가면 사회자가 대변초등학교 나오세요라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똥 아니면 변기라고 웃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우리 대변초등학교 학생들끼리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내는 학생들인데 다른데 외부에 나가기만 하면 뭐 달리기 대회니 뭐니 축구 대회니 나가면 다른 아이들이 놀리는구나 웃고. 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학교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좋은 뜻이 있어. 뭐 이렇게. 그래도 근데 뭐 그냥 다른 초등학교 애들은 그걸 상관 안 쓰고 계속 놀려요. 계속 놀려요. 그래서 막 혹시 싸움도 해보고 그랬어요? 이름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 학교 대표들이니까 싸우면 저희 학교가 더 안 좋아 보일까 봐요. 혹시라도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해도 야 쟤네는 학교 이름도 이상한데 애들이 싸움까지 잘해. 싸움꾼이야 이렇게 될까 먹칠할까 봐. 네. 와 의젓한 친구네요. 우리 하준석 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 지내다가 5학년이 돼서 선거에 출마할 때 교명을 제가 회장이 되면 부회장이 되면 교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준석이 아이디어였어요? 네, 제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이런 대회나 나갔을 때도 놀림을 받고 그러니까 부회장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랑 학생 애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냈어요. 근데 보면은 말이죠. 어른들도 그런데 공약을 내걸 때는 거창하게 내거는데 당선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하준석 군은 진짜로 행동에 나선 거예요. 네. 멸치 축제 때요. 네. 회장 누나랑 부회장 형이랑 저희 3명이요. 네.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이랑 졸업생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다녔어요. 야, 멸치 축제 그 어른들한테 다 하나하나 가서 서명을 받으러 다녔어요. 네. 그리고 또 동네 어른들한테도 편지를 쓰고 선배들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써서 서명 좀 해주세요. 네. 와, 서명 몇 명이나 받았어요 지금까지? 약 3,000명 정도요. 얼마 동안 3,000명 받은 거예요? 4개월 정도요. 야, 얼마를 더 받아야지 이걸 교육청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전 잘 몰라요. 그래요, 잘 몰라요. 가만 선생님들이 준서가 됐다 할 때까지 하면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들 장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우리가 대변이라서 대변초등학교고 이게 지금 50년을 지켜온 이름인데 준서가 이걸 왜 바꾸려고 하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 네. 그거 어떻게 설득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랑 마을 이장님과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설득을 하고 계시고 졸업생 중에 반대하는 분들은 동창회에서 설득하고 계셔요. 설득을. 우리 계속 들어올 후배들 위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좀 바꾸자 이렇게? 네. 그래요. 그럼 혹시 우리 준석이 속으로 이런 이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좀 희망 이름이 있어요? 제가 희망하는 이름은 그냥 없고 다 같이 학교에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만 아니면 돼요? 네. 그리고 이름은 부르고 싶고 예쁜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예쁜 좋겠어요. 이름으로. 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도 이야기하는 게 예쁘니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참 속으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네. 하준석 군 제가 잠깐 얘기해봤지만 진짜 똘똘한 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뭐예요? 좋아하는 과목은 전 과목. 전 과목 좋아해요. 이야 대단한 학생. 그럼 꿈은 뭐예요?
육군 장교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네. 와, 멋진 학생인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변 초등학교 졸업생도 계실 테고 마을 주민들도 계실 테고 야 학교 이름 못 바꿔 하는 분들에게 씩씩하게 한번 설득을 직접 해보시겠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마음을 생각해 주셔서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나온 김에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반 친구들한테도. 반 친구들아 싸우지 말고 이 한 학기 잘 보내자. 야, 그치.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죠. 우리 전교회 학생들한테도 한마디. 뜻을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사인을 받으러 다녀준 친구에게 고맙다. 고맙고 학생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저희가 미리 질문 준 게 아니거든요. 또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선생님들까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그걸 잊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준 거 저는 거기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어른이 돼서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튼튼한 우리 사회 기둥이 돼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서명 완료되면은 저희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예뻐요. 예. 대변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나섰습니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어린이 하준석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20.1도였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20도를 넘더니요. 한낮 기온은 33도를 넘어선답니다. 다행히 아직 습도는 낮아서 그래도 참을 만은 합니다만 강한 자외선, 오존 여기에는 대비를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반부터 정유라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또 시작이 되죠. 아마 내일 아침 저희 생방송하기 전까지는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그 소식 가지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찾아오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 뭘 좀 들여다볼까요? 정유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된 정유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 때는 입시하고 학사 비리가 주요 쟁점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말 세탁이라면서요? 이 돈 세탁, 학력 세탁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이 말 세탁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왜 승마 지원 안 하냐 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뒤에 부랴부랴 삼성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 3마리를 이제 자기네 삼성 명의로 사주게 되거든요. 그게 살시도와 비타나 V, 라오싱이라고 하는 말 3마리입니다. 대단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 삼성 명의로 이 말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명의로 말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거래상 하나, 브로커 하나 끼고. 그러니까 최순실 명의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코어스포츠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인데요. 그렇죠.
말 한 마리당 30억 원을 호가하는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이걸 바로 사줬다고 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세탁이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 씨 명의로 사주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삼성 명의가 최순실 명의가 되는 과정, 이게 말세탁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는 이 지원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정유라 씨고 이 지원 과정을 정유라 씨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말세탁 혐의, 이것으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청구된 정유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때론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입니다. 어떤 거요? 뭐 지난달 31일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전공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 충격적이었잖아요. 충격적인 게 아니라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이름, 내 이름 바꾼 것도 몰라요. 내 이름 바꾼 것도 몰라요. 작년 1학기 수강시절 누가 했습니까? 정유라 씨가 했어요. 담당 교수들 만나고 다녔던 것도 엄마랑 정유라 씨였고요. 리포트에 전공 학번까지 써서 제출한 것도 정유라 씨였어요. 네. 자기 몸 사진도 찍어서 보냈거든요. 옷 그렇죠. 입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 논리가 먹혔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는 좀 달라졌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똑같은 논리를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세탁도 나 몰라요 이렇게 갈 거다. 네, 전 몰라요. 엄마가 타라고 했으니까 탔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겠네요. 정유라 씨가 출전했던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종목은 말이 경기력이 한 7, 80%를 좌우한다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말을 타느냐가 한 7, 80%를 좌우한다.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의 MR을 바꿨는데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요? 엄마가 다 좋은 차 사줘가지고 저는 타고 다녔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정 씨의 뻔한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밤에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전공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름 바꾼 것도 몰라요라는 게 받아들여진 거 보면 이번에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까지 있고 엄마는 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구속 사유가 있느냐 이 판단을 좀 법원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뻔한 거짓말로 보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정유라.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무대에 선 마술사보다 지켜보는 관객이 훨씬 더 긴장하고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마술하면 그렇잖아요. 마술사가 속임수를 쓴다는 거 관객들이 모를까요? 알고 알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속임수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꼭 마술쇼를 하는 거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유라 씨보다 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숨을 꿀꺽꿀꺽 참아가면서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정유라 씨 말 지원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엄마 최순실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뇌물의 최종 수혜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정유라 씨도 인정한 거죠. 네. 예. 다만 그 과정을 난 몰랐다. 모를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건데요. 근데 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뇌물죄 혐의 입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 씨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럭비공 같다는 정 씨의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진술을 또 할지도 모르거든요. 검찰 추가로 소환 조사할 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정 씨뿐만 아니라 정 씨보다 더 영장 실질 심사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속이 돼가지고 조사를 막 이제 수시로 불러가지고 조사받기 시작하면 럭비공 정유라가 무너질 그렇죠. 수 있다.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정농단 연극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예.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동력이 확 상실될 겁니다. 아하. 더군다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지검장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 임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좀 잘해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정유라 씨는 단순히 최순실 씨 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검찰 개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속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가 10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거예요? 실제 심사가 그러니까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취자 문자는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들어오네요. 오늘 2부 뉴스닥 있는 날이죠. 아마 뉴스닥에서도 이 문정인 특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부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그 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청취자 우미경, 정현우, 4602님 등등등이 주셨고요. 반면에 3050, 언제나 봄날님 등등은 아무리 자주외교가 중요하다 해도 한미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괜히 미국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뉴스닥에서 허성무, 이준석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상한가 하한가 명단에 문정인 특보를 넣어왔습니다. 예, 여기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만날 분은 바른정당의 당권주자로 나선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가 꽉 막혀있는 상황.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운영위에다가 등판시키느냐 마느냐 이 얘기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 우리 학교의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나서서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산의 배변초등학교랍니다. 예, 요 어린아이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강경화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야3당이 어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좀 수위가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 정도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올스톱이죠.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에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이혜원 의원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또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으면 해서요.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보죠. 이혜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혜원 의원도 강경화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는데 근데 강경화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예.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고 예. 국민 여론을 따를 것이냐 야당도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앞으로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 강경화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고 예? 등등 해서 좀 낭만한다면 애석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제가 몇 번 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국회 협조가 이제 앞으로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정부가 해야 할 거는 뭐 과제가 산적해 있죠.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뭐 언론 개혁 등등. 예. 근데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여소야 되고. 근데 이제 국회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러셨어요. 보이콧보다는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이제 청문회 하겠다는 곳은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 청문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당에 좀 게다가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난기류가 펼쳐지는 건 아닌가 그 걱정도 됩니다. 짚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비어의 사망. 지금 미국은 상당히 격앙돼 있죠? 그렇죠. 미국의 이 젊은 대학생이 겨우 광고물 하나, 띄었다고, 무슨 국가 전복제, 뭐 이런, 엄벌에 처해서 15년, 우리 식으로 치면 1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것만 해도 미국인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 하는데. 예. 그동안 1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또 북한이 연락해서 뭐 사실상 데려가라는 식으로 해서 보냈지만 불과 미국에 도착한 지 엿새 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아마도 추정컨대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던 대학생 청년이 호텔 벽에 붙어 있는 뭐 하나 뗐다고 해서 그게 정치 선전물이었다. 그걸 훼손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고문과 학대를 받은 게 분명하다란 가족들의 주장인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서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그 반북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볼 때는 그간에 1년 동안 남북 관계만 대화가 없었을 뿐이지 북미 간에는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의 외교가나 고위 정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이란 상대가 아주 못된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계속해서 그나마 원비어를 데려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신병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북 감정 고조와 함께 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이래서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대화 단절됐다, 제재 강화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는 물밑 접촉은 계속 있었어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고요. 이를테면 만약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서 나올 사람이 최선희 북미 국장인데 이 사람이 육자회담 대표가 말레이시아에도 왔었고 또 오슬로에서도 회담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민간단체 전문가가 간 줄 알았는데 오슬로의 경우에는 조셉윤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가 참석해서 조셉윤 북핵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미 육자회담 대표회담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인 억류자에 대해서 석방 요청을 하니까 좀 알아보겠다 그러다가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사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비공식 외교 채널을 닫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원비어 때문에 북한이 뉴욕 채널로 다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조셉윤이 또 뉴욕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수 상태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대화를 계속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남북 간에 경쟁을 하고 할 때는 하고 정면으로 긴장이 있을 때는 있더라도 그럴 때도 대화 채널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원비어는 이렇게 사망을 해서 국민들 감정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데려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화가 그래서 소중하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참 역설적이네요. 설명 듣고 보니. 네, 우리도 북한에 한국인 국적의 6명이 지금 억류돼 있거든요. 최소 6명이죠. 안 알려진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6분에 대해서 전혀 모셔오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대화조차가 안 되니까. 우린 채널이 완전 끊겨 있어요. 물밑이든 뭐든 다 끊겨 있는 상황이니까. 물밑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홍 의원님.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도 이제 채널 좀 살려보자.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딱 터졌어요. 어떤 악영향을 주지도 않을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도 아무래도 북한의 생태는 참 정말 못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 대화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전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우리 외교장관 만나기도 전에 그냥 기자회견에서 자기 얘기 다 하고 그렇죠. 외교장관이 저녁 먹자고 한 것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요청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최근에 요청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그렇죠. 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그냥 파트너다. 친구보다도 못한 파트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외교적인 위상이 추락했고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조차도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면 그냥 따라서 듣는 그런 존재로 지금 전락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미국에서도 우리의 남북 대화 정책, 예.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 채널은 열고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남북 교류 협력,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지키면서 그 한도 내에서는 그 교류 협력을 하는 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 용인을 양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건데 예. 역할 분담의 진통 과정에서 문정인 특수의 지금 발언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보다도 한국 내에서 더 이 남북 대화 재개나 북한을 북핵 대화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한미 정상회담을 망치려는 행동이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기뿐 아니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정인 특보가 뭐라고 미국에 가서 발언을 했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시키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상의해 볼 수 있다. 또 사드 때문에 깨질 한미 동맹이면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 협상은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등등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게 큰일이 났다. 정상회담 먹구름이 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홍 위원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정치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했던 그런 정치적 유산을 넘겨준 분들이 그걸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염치 없는 행동이다. 저는 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려는 길은 분명하거든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한미동맹 일변도로 가가지고 한미동맹이 물론 중요하고 대외전략의 중추이고 근간이죠. 그러나 명문화 대미일변도로 가면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에 매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 우호관계를 가지면서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고 행동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마치 우리의 어떤 미국과의 회담 대표를 격려해 주기는커녕 나무라고 주눅들여서 보낸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회담을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문정인 특보가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트럼프가 회의 중에 버럭 화를 냈다. 우리 대통령이 가서 만나기도 전에 그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은 것 아니냐. 먼저 설레발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왜 주한미군을 배치해서 한국을 도와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우리가 하는 정책을 왜 고지고대로 안 따르느냐 이래서 화를 낸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은 한국을 무시하는 그 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 목소리를 미국에 내기 위해서도 과거에 잘못됐던 행동은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문정인 특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고 이제는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버럭 화를 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찬성하는 입장. 지난 정부가 했던 대한민국을 한민족의 미래와 국제정치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킨 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어저께 문정인 교수의 발언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얼굴을 붉히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문정인 교수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도 한국에 대한 나름의
그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한국의 그런 의견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나름 북한과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문정인 교수의 의견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멀쩡히 제 발로 걸어서 북한 여행을 갔던 대학생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식물인간으로 돌아오더니 급기야는 사망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결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들은 분명히 모진 고문이 있었을 거다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요. 과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나아가서 한미 관계까지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금 대북 관계를 터보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말이죠. 오늘 이 문제 첫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미국부터 가야겠어요. 네. 이 원비어 사망 사건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외교 행랑 이야기도 한번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북한 외교관 행랑을 미국 당국이 뉴욕 공항에서 압수해 간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외교 행랑은 근데 국제협약상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져간 거예요? 이 안에 현금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미국이 착각을 해서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사건 자체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요. 북한이 이 외교 행랑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비어 사망 사건에 이어서 외교 행랑 사건도 양국 관계의 이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곧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변수죠. 네,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인데 이와 비교해 볼 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 게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우리 보수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할 말을 했다 이런 평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도 이 발언의 시기가 문제지 내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보수 언론은 이게 한미 관계에 좋지 않다 이러면서 연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청와대도 이게 개인 입장이라면서 문 특보에 엄중 경고했다. 어제 이렇게 한 발 물러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언론은 왜 한미 관계에 좋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겁니까?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데 수많은 무기 가운데 사드 하나 도입이 되는 게 지연되는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대통령까지 트럼프가 욕설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겠죠. 오늘 요 원비어 사망 문제랑 문정인 특보의 발언 문제를 엮어서 첫 순서로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대치 최전선 운영위 보겠습니다. 오늘 야당이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습니다. 네. 야당이 시급하게 열어야 할 청문회는 올스톱 시켜놨는데 유독 운영위원회만 열겠다고 하죠. 운영위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감시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인사검증 문제로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따지겠다는 그런 의도죠. 하지만 여당이 지금 불응한 상태라서 오늘 조국 수석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여당은요. 국회 운영위 위원장 자리는 1988년 이래 여당 몫이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기라 이렇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좌간 오늘 운영위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볼까요? 몰타 도피 보겠습니다. 몰타 도피라니요? 정유라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정유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에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걸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모든 건 엄마가 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정유라의 입장. 그런데도
사실은 제3국의 도피하려고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유라 측 간 공방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한간에서 이 문제는 더 짚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했다고 The family 외신들이 of Otto Warmbier tells us that he has died. He 그는 returned 지난해 from 3월 North Korea 재판 직후 last week.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에 걸렸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미국 내의 대북 감정 상당히 악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